안녕하세요. 소리씨앗의 크레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글은 프란츠 카프카의 디 페어반둘룽 변신입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고독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는 고전이지요. 현대인의 무거운 삶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벌레로 변해버린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와 그의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레고르 잠자는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외판원인데요. 주인공은 어느 날 혐오스러운 벌레로 변한 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들의 홀대 속에서 고립되고 결국 가족들은 그를 제거해야 할 해충으로 여기면서 그레고르는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얘기하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작품 속에서 만나보시지요. 오늘은 작품이 시작되는 제1장 중에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변신. 프란츠 카프카. 어느 날 아침 꺼림직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커다란 벌레로 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갑옷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벌렁 누워 있었다. 고개를 약간 쳐들자 껍데기의 활 모양으로 불룩한 거북 등무늬의 갈색 배가 보였다. 그때 불룩한 배 위에는 이불이 간신히 덮여 있었으나 그나마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게다가 커다란 몸뚱이에 비해 어이없을 만큼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가 힘없이 눈앞에서 버르적거리고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사람이 살기에는 좀 비좁은 듯하지만 아무튼 틀림없이 사람이 살고 있는 자기 방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낯익은 사방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따로따로 묶은 옷감 견본이 흩어져 있는 책상 위쪽에는 그가 얼마 전에 어느 잡지 화보에서 오려내어 훌륭한 금박 사진틀에 끼워 넣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레고르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창문 함석판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날씨가 음산한 탓인지 그는 기운이 우울해졌다. 잠을 좀 더 자서 모든 쓸데없는 망상을 다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일이었다. 아무리 힘을 써서 오른쪽으로 몸을 뒤척이려 해도 그저 이리저리 들먹일 뿐 다시 그대로 먼저 번과 같은 벌렁 낮아빠진 자세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는 아마도 100번쯤은 시도해 보았을 것이다. 허우적거리는 발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옆구리에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가벼운 통증까지 느끼게 되었기에 그만두어 버렸다. 아, 어째서 나는 이런 고된 직업을 택했던가. 매일같이 출장 여행이다. 사실 상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든다. 지긋지긋하구나. 빌어먹을 것. 될 대로 되라지. 배의 위가 좀 가려웠다. 머리를 좀 더 쳐들 수 있도록 들어누운 채 천천히 등을 침대 앞머리 철쭉 가까이로 밀어 올렸다. 드디어 가려운 곳을 알아냈는데 그곳에 온통 자그마한 흰 점들이 박혀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 점들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발 하나로 그곳을 만져보려고 했으나 곧 그 다리를 움츠렸다. 슬며시 대보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쭉 끼쳤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먼저 자세로 벌렁 낮아빠졌다. 너무 일찍 일어나면 바보가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해.
다른 외판원들은 마치 후궁의 궁녀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내가 주문한 것을 기입해 두려고 오전 중에 여관으로 들어올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이런 짓을 한 번이라도 흉내냈다간 아마도 당장 사장에게 쫓겨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전혀 그러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사장에게 진 빚을 갚을 만큼 앞으로 내가 돈을 모으면 그것은 아직 5, 6년은 더 걸릴 테지만 꼭 그 일을 한번 하고야 말겠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일어나야겠다. 기차가 5시에 떠나는데. 그는 옷장 위에서 째깍거리는 탁상 시계를 쳐다보았다. 아차, 큰일 났는걸?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벌써 6시 반이었다. 시계바늘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벌써 30분이 지나고 45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종이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시계 알람을 4시 정각에다 맞춰놓은 것이 침대에서도 보였다. 틀림없이 종이 울렸을 것이다. 방 안을 뒤흔드는 알람 소리를 듣고도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다음 열차는 7시에 떠난다. 그 시간에 되려면 한바탕 바삐 서둘러야 했다. 그런데 옷감 견본들도 아직 꾸려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그다지 기분이 상쾌하지 않아서 몸이 가볍게 움직일 것 같지가 않았다. 설사 기차를 탈 수 있다 손치더라도 사장의 꾸지람을 피할 길이 없었다. 왜냐하면 심부름꾼이 5시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내리지 않는 사실을 이미 사장에게 보고해 버렸을 테니까. 심부름꾼은 줏대도 없고 바보 같은 녀석인데 사장의 앞잡이로서 아첨을 퍽 잘했다. 자, 그러면 병에 걸렸다고 보고를 하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불쾌한 일일 뿐더러 수상하다고 의심을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레고르는 5년간이나 근무하는 동안에 아직 단 한 번도 병을 앓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 사장은 생명보험 의사를 데리고 올지도 모른다. 그러고는 게으른 아들의 과오 때문에 부모들까지 사장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아프다고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된다고 사장이 우기면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사실 이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몸에 아무런 고장도 없으면서 그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또 이런 경우에 의사만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레고르는 오래 잠을 자고 난 뒤에도 더 자고 싶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건강하였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식욕까지도 왕성하였다. 그가 좀처럼 침대를 떠나려는 결심도 못하고 마치 주마등처럼 이런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 시계가 막 6시 45분을 알렸다. 자기 침대의 머리 쪽에 있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6시 45분이다. 너 출발하지 않니? 부드러운 목소리다.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기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이제까지의 자기 목소리에 틀림없었지만 어쩐지 밑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억제할 수 없는 괴로운 신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었고 사실 첫 순간에는 말을 똑똑하게 발음하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분명히 알아듣고 못 듣는 것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말끝이 여운으로 흐려지고 말았다. 그레고르는 자세히 설명하고 모든 일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정이 그랬기 때문에 네, 어머니 벌써 일어났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변한 것을 아마 밖에서는 알아채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대답을 듣고 어머니는 안심하고 발을 끌며 가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말을 주고받았던 까닭에 벌써 출발했으려니 했던 그레고르가 아직도 집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것을 다른 가족들도 다 알게 되었다. 그때 벌써 아버지가 옆에 있는 문을 두드렸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하고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다른 쪽 문에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누이 동생이 애원했다. 오빠, 어디 편찮으세요? 뭐 드릴까요? 양쪽 문을 향해서 그레고르는 대답했다. 다 준비됐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말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사이에 간격을 두어 귀에 거슬리는 이상스러운 모든 발음들을 없애기 위해서 띄엄띄엄 말했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러 돌아갔으나 아직 누이 동생만은 오빠, 문을 열어요. 네? 하고 속삭였다. 그의 기억으로는 전에도 때때로 잠자리가 불편했던 까닭에 가벼운 고통을 느꼈지만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는 그것도 단순한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일이 있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아침의 여러 가지 상황도 차츰 어떻게 풀리게 되지 않을까 하고 바짝 긴장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기 목소리가 변한 것은 외판원의 직업병인 심한 감기 증세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이불을 떨쳐버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숨을 쉬면서 배를 조금 불리기만 하면 이불은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다음이 어려웠다. 특히 그의 몸이 옆으로 몹시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일어나려면 팔과 손을 써야 했다. 그러나 팔과 손은 없고 제각기 얽혀서 움직일 뿐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개의 다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는 동안 다른 다리들은 해방이라도 된 듯이 제멋대로 야단스럽게 수선을 떨며 움직거렸다. 자, 침대 속에서 언제까지 우물쭈물 해봤자 소용없다.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했다. 그는 우선 하반신을 침대 밖으로 내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하반신을 보지도 못했고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도 없었다. 막상 그가 그것을 움직이려고 했을 때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동작이 퍽 느렸다. 결국 그는 불끈 화를 내며 있는 힘을 다해서 사정없이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아 옆으로 틀어지면서 침대 아래쪽 철주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그 자리가 화끈거리며 몹시 아팠던 까닭에 하반신의 감각이 매우 예민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상반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조심해서 머리를 침대가로 돌렸다. 그러나 나중에 머리를 침대 밖으로 쑥 내밀고 허공으로 쳐들었을 때 그는 그 이상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불안을 느꼈다. 만일 그런 자세로 침대 밖으로 내민다면 결국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머리는 안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야말로 똑바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한다고 생각한 그는 오히려 침대 속에서 누워있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그냥 우물쭈물 침대 속에 누워있을 수는 없으며 설사 침대 속에서 빠져나갈 희망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그것을 감행하는 편이 가장 현명하다고 혼잣말을 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는 절망적인 결심보다는 냉정하고 분별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벌써 7시구나. 그는 다시 시계 종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7시가 되어도 아직 저렇게 안개가 끼어 있구나. 그는 가볍게 숨을 쉬며 마치 자기가 고요한 가운데서 현실적이며 분명히 자기로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하는 듯이 잠시 동안 조용히 누워 있었다. 또 7시 15분이 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침대에서 일어나야겠다. 너무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내 일을 물어보려고 상점에서 누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상점은 7시 전에 열 테니까 하고 작정하고 이번에는
몸 전체의 균형을 잡고 몸부림치면서 침대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레고르가 이미 몸을 절반쯤 일으켰을 때 이 새로운 방법은 힘이 든다기보다는 재미있었고 마냥 누운 채로 좌우로 흔들기만 하면 되었지만 자기 마음에는 누가 와서 좀 거들어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간단히 될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힘이 센 사람이 둘, 아버지와 하녀를 생각했다.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았고 그들이 팔을 자기의 둥근 등 밑에 집어넣어서 침대에서 약간 몸을 쳐들고 허리를 구부리며 자기 몸을 침대에서 내려놓고 그 다음엔 자기가 마루에서 몸을 뒤집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참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때는 이 조그마한 다리들이 제 구실을 다해줄 것이다. 그는 문들이 잠겨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과연 정말 구원을 청해야 할 것인가? 아무리 곤란을 겪고 있어도 이런 생각을 하니 미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줄기차게 몸을 흔들다가 균형을 잃고 침대에서 떨어질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곧 마지막 결심을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5분만 있으면 7시 15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현관에서 벨이 울렸다. 상점에서 누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니 몸이 빳빳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작은 발들은 더욱 분주하게 바둥거렸다. 잠시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그레고르는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어떤 헛된 희망에 매달려 보았다. 그러나 그때 하녀가 예전과 다름없이 침착한 걸음걸이로 현관으로 걸어나가서 문을 열었다. 그레고르는 그 방문객의 첫 인사만 듣고도 그것이 누구라는 것을 벌써 알았다. 바로 지배인이었다. 어째서 자신은 조금만 직무에 태만해도 곧 크게 의심을 사는 이런 회사에 근무하게끔 운명 지어졌단 말인가. 도대체 모든 사원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불황배들이란 말인가. 그들 가운데는 단지 아침 2~3시간을 회사에 이바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미치게 되고 마침내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충실하고 열성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사실 동정을 살피려면 급사를 보내서 물어보면 충분하지 않은가? 어쨌든 물어봐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지배인 자신이 와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러한 의심스러운 일의 조사는 다만 지배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무 죄도 없는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단 말인가? 그레고르는 단단한 결심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흥분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쿵 하고 큰 소리가 났다. 방 안에서 무엇이 떨어졌나 봅니다. 지배인이 왼쪽 옆방에서 말했다. 그레고르는 언젠가 지배인에게도 오늘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보았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사실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상상에 대한 솔직한 대답처럼 그때 옆방에서 지배인은 몇 발짝 발에 힘을 주어 걸어 다니면서 에나멜 구두 소리를 냈다. 오른편 옆방에서는 그레고르에게 알리려고 누이 동생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지배인이 오셨어요. 알았어. 그레고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그레고르! 이번에는 왼쪽 옆방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배인께서 오셔서 왜 아침차로 출발하지 않았는가 물으신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우리가 알겠니? 그보다도 지배인께서 개인적으로 너하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니 자, 문을 열어라. 방이 지저분해도 지배인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겠지. 여보게 잠자. 그 사이에 지배인이 정답게 불렀다.
아버지가 아직 문 옆에 있어 설득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지배인에게 말했다. 이 애가 몸이 편치 않아요, 지배인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그레고르가 기차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장사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애가 밤에 한 번도 외출을 안 한다고 얼마나 제가 성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로부터 일주일 동안이나 시내에 와 있으면서 매일같이 집에만 처박혀 있답니다. 저녁에는 우리 옆에 있는 탁자에 앉아서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열차 시간표를 연구해요. 심심풀이라곤 톱을 가지고 일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2, 3일 저녁 동안을 계속해서 조그마한 사진틀을 짰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놀라실 겁니다. 방 안에 걸려 있습니다.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곧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이렇게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나도 그 밖에 다른 뜻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부인. 하고 지배인이 말을 이었다. 대수로운 일이 아니면 좋겠는데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 상인들은 행복하든 불행하든 좌우간 자기 사정이 어떻든 간에 약간 몸이 불편한 것쯤은 언제나 장사 생각을 해서라도 참고 극복해 나가지요. 그러면 지배인께서 들어가셔도 좋으냐? 하고 아버지는 초조하게 이렇게 묻고 또 문을 두드렸다. 안 됩니다. 그레고르가 말했다. 왼쪽 방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흐르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는 것일까? 내가 일어나지 않고 지배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지 않으면 상점 주인이 옛날 빚을 재촉할지도 몰라서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래도 아직 그레고르는 여기 있을 뿐더러 결코 부모를 저버릴 생각은 해본 일조차 없다. 잠시 동안 그는 양탄자 위에 누워 있었다. 그때 그의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면 누구도 그에게 지배인을 안으로 맞아들이라고 진정으로 요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라도 쉽사리 변명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신뢰 때문에 그레고르가 곧장 상점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울며 불며 지배인을 귀찮게 하느니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흐리멍멍하게 애매한 태도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뿐더러 그들의 태도를 정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잠자군! 하고 지배인은 드디어 비교적 높은 소리를 불렀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자네는 방 안에 들어앉아서 단지 네, 아니요 하고 대답만 하고 있으니 자네 부모님에게 괴롭고 쓸데없는 근심만 끼치고 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이제껏 들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네는 직업상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야. 나는 여기서 자네 부모님과 사장님을 대신해서 말하지만 정말 부탁인데 곧 명확한 설명을 해주게.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래도 나는 자네를 침착하고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네는 갑자기 괴상한 변덕을 부리려는 속셈인가? 사실은 오늘 아침 사장님께서 나에게 자네가 늦은 데 대해서 그 이유를 그럴듯하게 암시해서 설명해 주셨어. 얼마 전 자네에게 맡긴 회수금 문제지만 그러나 나는 그럴듯하게 그와 같은 해석은 자네에겐 해당치 않을 것이라고 한사코 자네 편을 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 여기서 자네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보니 자네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변명해 줄 생각이 나지 않네. 그리고 자네의 지위는 결코 확고부동한 것이 아닐세. 나는 원래 모든 것을 단둘이서만 얘기하려고 했네. 그러나 자네가 내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했으니까
자네 부모한테까지 그 사실을 알려드리게 된 것일세. 요사이 자네의 근무 성적이 사실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물론 지금은 장사가 잘 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알지. 그러나 장사가 안 되는 시기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을 뿐더러 있어서도 안 된단 말이야. 안 그래 잠자군?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흥분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 이제 곧 일어납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막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아직 기분이 정 같진 않지만 곧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벼랑간 병이 나다니 기가 막힙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8시 차로는 출발하겠습니다. 제발 먼저 가십시오, 지배인님. 저도 곧 직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사장님에게 제발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러나 그레고르는 이런 말을 급히 쏟아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거의 알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이미 연습한 탓인지 몰라도 쉽사리 옷장 쪽으로 가까이 가서 옷장에 의지하여 바로 일어서려고 애써 보았다. 사실 그는 문을 열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며 지배인과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렇게도 방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저 사람들이 내가 변한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그 점이 자목 궁금했던 것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땐 더는 변명할 필요가 없을 테니 그저 잠자코 있으면 된다. 만일 그들이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때는 자기도 흥분할 이유라고는 없으니까. 바삐 서두르면 8시 차에 맞춰 정거장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몇 번이나 반들반들한 옷장에서 미끄러졌다. 그러나 드디어 몸을 뒤흔들며 꼿꼿이 일어설 수 있었다. 하반신이 불에 타듯이 아팠으나 그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때 그는 가까이 있는 의자 뒤편에 몸을 던졌다. 그 의자 뒤편을 조그만 발들로 꼭 붙들었다.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그는 이윽고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그때 지배인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습니까? 지배인이 부모에게 물었다. 확실히 저희를 놀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천만에요. 어느덧 어머니는 울상이 되어 말했다. 틀림없이 그 애는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애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레테! 그레테! 하고 어머니는 외쳤다. 네? 맞은편에서 누이 동생이 소리를 쳤다.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빨리 의사한테 다녀오너라. 그레고르가 병이 났어. 빨리 의사를 불러와. 너는 그레고르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니? 그건 동물 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아우성에 비해서 매우 나지막한 목소리로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안나야? 안나야? 아버지는 현관방을 통해 부엌에다 대고 부르며 손뼉을 쳤다. 빨리 자물쇠 장수를 불러오너라. 그때 벌써 두 소녀가 치맛자락 소리를 내면서 현관방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큰 불행한 일이 일어난 집에서 흔히 그렇듯이 문을 열어놓은 채 내버려 둔 것이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훨씬 침착해졌다. 사실 자기로서는 전보다도 훨씬 똑똑하다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아마도 귀에 익은 탓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벌써 그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구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처음으로 지시가 내려지고 일이 적절하게 처리되었을 때 믿음직하고 확고한 태도에 대해서 역시 그는
기분이 좋았다. 그는 또다시 사람 축에 끼이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의사와 자물쇠 장수에 대해서는 이들을 확실히 분간하지도 못하면서 두 사람의 어떤 커다란 놀라운 성과나 비상수단 같은 것이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점점 다가오는 운명을 결정지어줄 이야기가 시작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명확한 목소리를 내려고 그는 약간 받은 기침을 했다. 기침을 누그러지게 흐린 소리로 내려고 애를 썼다. 혹시 사람의 기침 소리와는 다르게 울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사실이 그는 감히 그것을 판단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의 옆방은 고요해졌다. 아마 부모와 지배인은 책상 옆에 앉아서 귀갯말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문에 기대어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의자를 문 쪽으로 밀고 나아갔다. 거기서 그는 의자를 떠나 문간을 향해 몸을 던져 문을 붙들고 꼿꼿이 섰다. 그의 발꿈치에 약간 끈적거리는 액체가 분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로 과격한 운동과 긴장을 풀고 잠시 쉬었다. 그 다음 입으로 열쇠구멍에 열쇠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빨이 하나도 없는 것이 유감이었다. 무엇으로 열쇠를 붙들면 될까? 이빨 대신에 턱의 힘이 셌다. 턱의 힘으로 열쇠를 돌릴 수가 있었다. 그때 그는 어딘가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갈색의 액체가 입에서 흘러나와 열쇠 위를 흘러서 마루 위에 뚝뚝 떨어졌다. 좀 들어보세요. 지배인이 옆방에서 말했다. 열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레고르의 온기를 북돋아 주었다. 모두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그레고르 기운을 내라고 자기에게 성원을 보내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이봐, 힘을 내라. 열쇠를 꼭 붙들어. 하고 외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애쓰며 흥분해 있는 것을 긴장한 태도로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자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정신없이 열쇠를 물고 매달렸다. 열쇠가 돌아가자 그의 몸도 그 주위를 빙빙 돌았다. 그때 그의 몸뚱이는 단지 입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열쇠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는 온몸의 무게로 위에서 내리 누르기도 했다. 이윽고 찰칵하고 자물쇠가 열리는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숨을 돌리며 자물쇠 장수가 무슨 소용이야?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문의 손잡이에 고개를 올려놓았다. 그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문은 이미 열렸지만 안쪽으로 열렸기 때문에 그 모습이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우선 천천히 문의 판자를 따라서 바깥쪽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더구나 방 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벌렁 낮아빠지는 추태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 그는 그때까지도 이런 어려운 동작에만 마음이 쓸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주의를 기울일 겨를도 없었다. 그때 오! 하고 신음하듯 내뱉는 지배인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문 옆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지배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어이없게 딱 벌린 입에 한 손을 갖다 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고르게 작용하는 꾸준한 어떤 힘에 밀려서 어물어물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의 주위는 훤히 밝아왔다. 그리고 거리를 사이에 두고 저 건너편에 우뚝 솟아져 커다랗게 서 있는 거무죽죽한 건물. 그것은 병원이었다. 거리로 면한 전면에는 나란히 규칙적으로 창문이 뚫려 있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나하나 눈에 띌 만큼 커다란 빗방울이 한 방울씩 땅 위에 내려치는 것 같았다. 그러면 하고 입을 연 그레고르는 그때 냉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의식하고 있었다. 곧 옷을 입고 견본을 꾸려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지배인님, 제가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을 줄 압니다. 출장 여행은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안 하고는 살아나갈 수가 없죠. 지배인님, 지금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상점으로 가십니까? 그렇지요? 모든 일을 사실대로 보고하실 생각이지요? 지금 당장은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만 그러니만큼 이 순간이야말로 지금까지 일해온 업적을 참작해 주신다면 몸을 회복한 뒤에 반드시 정신 차리고 한층 더 부지런히 일을 하리라는 점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저는 사장님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게다가 저는 부모님과 누이 동생이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만 머지않아서 그런 처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전보다 더 좋지 않은 처지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상점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지배인님, 당신은 다른 사원들보다도 사장님보다도 당신이 더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배인님, 제발 떠나시기 전에 제 말이 어느 정도 옳다고 한마디라도 좋으니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지배인은 그레고리의 첫마디를 듣자마자 몸을 옆으로 돌려버리더니 입술을 삐쭉 이쪽으로 치켜 올린 채 들먹거리는 어깨 너머로만 그레고리 쪽을 돌아볼 뿐이었다. 그레고리가 말하는 사이에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레고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 채 마치 방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문 쪽으로 살금살금 뒷걸음질 쳤다. 그리하여 어느덧 현관 입구의 방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는 재빨리 몸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거실에서 날쌔게 발을 뺐는데 그 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 순간 발꿈치를 불에 대기라도 한 줄 알았을 것이다. 현관 입구의 방에서 마치 초지상적인 하나님의 구제의 손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는 오른손을 계단 쪽으로 뻗칠 수 있는 데까지 쭉 내밀었다. 그레고르는 이런 일 때문에 상점에서의 자기 지위가 극도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피하려면 지배인이 이런 기분을 간직한 채 떠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깨달았다. 그의 부모는 모든 실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부모는 오래전부터 그레고르가 이 상점에서 착실하게 일하면 평생 동안 생활이 문제없이 보장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눈앞에 닥친 근심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장래 일까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바로 그 장래의 일을 염려하였다. 지배인을 붙들어 놓고 마음을 가라앉게 하여 설득을 시킨 다음 마침내는 그의 환심을 사야만 한다. 그레고르와 그의 가족들의 장래는 바로 그 성패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자들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지배인이니까 누이 동생의 말이라면 설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누이 동생이라면 현관문을 꼭 닫고 현관에서 지배인을 붙잡고는 오늘의 놀라운 사건을 모조리 해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 이 자리에 누이 동생이 없었다. 그레고르 자신이 직접 일을 처리해야 했다. 현재 그가 과연 몸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을지도 미지수였을 뿐더러 또 그가 말한다고 해도 아마 상대방은 10중 8구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점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지도 않고 갑자기 문 옆을 떠나서 슬금슬금 문틈으로 몸을 내밀고 문지방을 넘어서 지배인 쪽으로 가려고 했다. 지배인은 그때 우스꽝스럽게도 현관 계단 난간에 두 손으로 꼭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뭔가 의지할 것을 붙잡으려고 호우적거리다가 나직한 소리를 내면서 수많은 작은 발을 깔고 그만 마루 위에 쓰러져 버렸다. 그러나 그렇게 쓰러지자마자 그는 오늘 아침 처음으로 육체적 쾌감을 느꼈다. 그는 발밑에 단단한 마루를 딛고 있었다. 그가 기쁘다고 생각한 것은
발들이 마음대로 잘 움직여주는 것이었다. 그 발들은 적어도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자기를 운반해 주려고 애썼다. 조금만 참으면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될 것 같았다. 그가 무턱대고 움직이려는 충동을 억지로 참고 어머니에게서 가까운 바로 맞은편 마루 위에 몸을 흔들면서 누워있을 때 완전히 넋 빠진 듯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던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두 팔을 쭉 뻗고 손가락을 편 채 소리를 질렀다. 사람 살려요! 아, 사람 살려! 어머니는 마치 그레고르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듯 머리를 옆으로 갸우뚱 기울였으나 그것과는 반대로 정신없이 뒤로 달아나 버렸다. 그리곤 자기 뒤에 식사 준비가 갖추어진 식탁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옆에까지 가자 자기도 모르게 그만 그 위에 뛰어올라 앉았다. 자기가 앉은 옆에 뒤엎어진 그 커피 주전자에 커피가 쏟아져 양탄자 위에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그레고르는 나직한 목소리로 부르고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지배인은 벌써 계단 위에 서서 턱을 난간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다보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될 수 있으면 꼭 지배인을 붙들려고 앞으로 달려갔다. 지배인은 그 눈치를 채자 한꺼번에 몇 계단 뛰어내려 사라지고 말았다. 후! 하고 소리치는 것이 계단 밑에서 위에까지 울렸다. 지배인이 도망쳤기 때문에 그때까지 냉정한 태도를 보이던 아버지는 갑자기 당황한 빛을 띠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지배인이 모자나 외투와 함께 긴 의자에 내버려둔 지팡이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는 탁자 위에서 커다란 신문을 들고 와 그것들을 휘두르고 발을 구르면서 그레고르를 그의 방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가 애원하는 말은 아예 안 통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만 단념하고 머리를 돌리려고 했으나 아버지는 점점 더 요란하게 발을 굴렸다. 그때 마침 골목길과 계단 사이로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창문 커튼을 날리더니 책상 위에 신문이 몇 장 우수수 소리를 내면서 마룻바닥에 날아떨어졌다. 아버지는 사정없이 몰아넣으며 마치 야만인처럼 슈슈 소리를 쳤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때까지 뒷걸음질 치는 연습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작이 느렸다. 만일 돌아설 수만 있었다면 곧 자기 방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몸을 돌리느라고 머뭇거렸다간 아버지를 화나게 할까봐 두려웠다. 언제 어느 때 아버지가 손에 든 지팡이로 등이나 머리를 죽도록 때릴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방향을 돌려야 했다. 왜냐하면 뒷걸음을 치다가 방향을 바로잡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쪽을 불안스러운 눈초리로 힐끔힐끔 쳐다보며 될 수 있는 한 재빨리 방향을 돌리려고 했으나 사실 그 동작은 매우 느렸다.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는 그의 착한 마음씨를 깨달았는지 그리 심하게 괴롭히지 않고 도리어 멀리서 지팡이 끝으로 이리저리 도는 방법을 이끌어 주었다. 다만 듣기 싫은 소리에 정신이 헷갈려서 그만 방향을 잘못 잡아 너무나 지나치게 돌아가고 말았다. 다행히도 그의 머리가 문턱 앞에 닿았으나 그대로 문을 통과하기에는 몸집이 너무나 뚱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그때의 아버지의 정신 상태로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 닫혀있는 다른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좀처럼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레고르를 자기 방으로 몰아넣으려는 생각만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레고르가 똑바로 일어서기만 하면 문제없이 문을 통과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로
그것을 허락할 것 같지 않았다. 도리어 아버지는 그러한 장애는 생각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만 내면서 기를 쓰고 그를 앞으로 몰아댔다. 그때 그레고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무도 들어보아도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의 목소리 같지는 않았다. 사실 그쯤 되고 보니 벌써 농담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그레고르는 될 대로 되라는 듯이 문을 향해 돌진했다. 몸 한쪽이 들리더니 문틈에 도로 비스듬히 쓰러졌다. 한쪽 옆구리가 스치면서 상처가 났기 때문에 하얀 문에 더러운 얼룩이 묻었다. 그는 문에 꼭 틀어박혀버려 혼자서는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쪽에 달린 발들은 허공에서 바르르 떨며 다른 쪽 발들은 마룻바닥에 짓눌려서 몹시 아팠다.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힘차게 밀었기 때문에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자기 방 안으로 깊숙이 밀려 떨어졌다. 아버지는 지팡이로 탕 하고 문을 닫았다. 그러자 주인은 드디어 조용해졌다.